내가 점집에 갔다 왔는데 올해가 우리 집안 삼재란다, 삼재. 상갓집에 가면 집안이 쫄딱 망하고 줄초상이 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있겠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오고 있을 거라 믿었던 남편 역시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장인어른 빈소에 코빼기도 안 비쳤죠. 저는 그들에게 진짜 삼재가 뭔지 보여주려 딱 한 가지 일을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전화 200통이 미친 듯이 와 있더라고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수진 32살이에요.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주부라는 이름 아래 제 감정을 지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말은 아껴야 값어치가 있고 감정은 속에서 삭혀야 사람이 단단해진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신조처럼 여기며 시어머니의 날선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웃어넘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 아침상까지 챙겨 올리고 나서야 저도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데 낯선 지역 번호가 찍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되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소리마저 남의 일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뛰어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어디가? 아직 내 비타민 안 챙겨줬잖아. 저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근데 저녁은 어떡하게? 오늘 민석이가 손님 데리고 온다 했는데.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시간도 없었고 대답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KTX를 타고 가는 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터널이 나왔다 사라지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힘없는 목소리로 밥은 잘 먹고 지내냐 묻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까요? 후회의 가시가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에 연결되어 계셨어요.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현재 의식이 없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아버지, 제가 시집갈 때 아무 내색 않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졌던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울음은 속으로 삼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주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빈소에 근조 화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관계자분들, 동네 지인분들이 찾아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죠. 문상을 오시는 분들마다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얼마나 놀랐냐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했을 때 곧 내려간다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쯤이세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내가 오늘 점집에 갔다 왔거든.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점집이라니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심각한 투로 말했습니다. 용하다는 데야. 거기서 그러는데 올해가 우리 집안 삼재란다, 삼재. 상갓집에 가면 안 좋은 기운이 묻어온다고 하더라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줄초상이 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돈어른 빈소에 삼재 타령을 하다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재가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너는 몰라서 그래. 삼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괜히 갔다가 우리 민석이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보살님이 절대 네버. 상갓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가 내 발로 화를 자초하러 거기까지 가야겠니? 어차피 내 아버지야 이미 돌아가신 거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조의금은 넉넉히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빈소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운 톤이었죠. 응, 받았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은 올 거지?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당신이 상주 노릇 해줘야지.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 조의금은 계좌로 보낼게. 얼마 보내면 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돈만 보내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필요 없어. 뭐? 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불러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웃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사위가 참 못났죠. 딸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내겠다던 조의금도 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 친구분들과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빈소를 지켰습니다. 밤새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이 되면 또 조문객을 맞이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희정이가 빈소로 찾아왔죠. 희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등을 쓸어주는 손길이 따뜻해서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희정이가 제 어깨를 잡고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보여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희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 게시물이었는데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공항 라운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화려한 휴양지 옷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게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어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삼재라서 상갓집에 못 온다던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친 채 부위를 그리고 있었죠. 장인어른 장례식 날,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어요. 수진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마치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눈 좀 뜰게요. 5년 동안 감고 있던 눈, 이제 뜨겠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내내 제 휴대폰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남편한테서는 그 뒤로 연락 한 통 없었죠. 저는 조문객이 끊긴 늦은 밤 빈소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명의의 법인 계좌가 떴어요. 그 계좌에는 아버지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발급해 주신 법인 카드가 연결되어 있었죠. 한도가 꽤 높은 카드였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거든요. 남자가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딸이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 보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선뜻 카드를 발급해 주셨던 거예요. 카드 관리 메뉴를 누르자 분실 신고 버튼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마치 괜찮다고 이제 네 인생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으로 5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문구. 그것은 단순한 확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서곡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였죠. 아버지의 너그러움이라는 이름 아래 발급된 카드는 총 4장. 남편의 탐욕을 채워주던 법인 카드 2장,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치장하던 가족 카드 1장, 그리고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던 시누이의 카드까지. 시댁에서 제 딸이 기죽을까봐 챙겨주셨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들은 그렇게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저는 목록의 카드들을 차례차례 지워나갔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영혼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어요. 그 시각 그들은 아마 동남아의 어느 호화로운 리조트 로비에서 다음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장인상의 불참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뻔뻔한 얼굴로 여유롭게 카드를 내밀었겠죠. 하지만 이내 단말기에서는 그들의 천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거래 정지, 도난 분실,
당황한 남편이 다른 카드를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제국 위에서 잠시 동안 왕노릇을 허락했던 모든 길이 바로 이 순간 제 손끝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니까요. 평생 현금이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 그들이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쩔쩔맸을까요?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아마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을 테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대로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세 사람이 마치 릴레이 경주라도 하듯 쉴 틈 없이 전화를 걸어댔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발악을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무시했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카드 왜 이래? 장난치지 말고 전화 받아.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여기서 개망신 당하라고. 개망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내연녀와 휴가를 떠난 당신들이 한 짓이야말로 개망신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폐륜이라는 걸 당신들은 영원히 모르겠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겠다. 당장 전화 안 해. 혈압이요? 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리고 있는데 고작 혈압 따위로 엄살이라니요. 그때 빈소문이 열리고 조문객이 들어섰습니다. 경건한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테이블 위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부르르 떨며 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조문객마저 힐끗 쳐다볼 정도의 광기 어린 진동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뒤 저는 200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들의 세상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터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는 따뜻한 온기가 남은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던 저 태산 같던 등이 이제는 두 손에 들어오는 작은 함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의 소용돌이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끊어지듯 온몸의 기력이 사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져 잠들기를 원했지만 제 영혼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멈춘 그곳,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제 손으로 정리해야만 했으니까요. 친정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아버지의 냄새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피우시던 씁쓸한 담배 냄새, 서재를 가득 채웠던 묵직한 책 냄새, 그리고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던 그 특유의 채취. 이제는 다시는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몸속 깊숙이 파고들자 그제야 아버지의 부재가 살을 애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 거짓된 행복의 증거 앞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의 방 그 한쪽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거대한 금고. 생전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열어보거라라며 알려주셨던 비밀번호. 제 생일을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가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뭉치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제 눈은 경악으로 커져만 갔어요. 강남 3채, 홍대 2채, 분당 2채, 전부 노른자의 상가 건물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오직 딸을 위해 묵묵히 쌓아 올린 아버지의 침묵의 제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유독 이질적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새빨간 고무줄로 꽁꽁 묶여 있었죠. 봉투 표지에는 카페 자금 내역이라고 써 있었고 남편의 카페 장부가 왜 아버지의 비밀금고에 있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부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카페 리모델링 자금으로 지원해 주신 5억 원. 하지만 장부 속 돈의 흐름은 제 기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로 흘러간 돈은 고작 1억. 나머지 4억이라는 거액은 최유라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최유라.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이 망막에 박히는 순간 아버지가 왜 이 장부를 따로 보관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이 사위의 사업이 아닌 다른 검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머릿속이 혼돈으로 들끓던 그때 휴대폰이 운명처럼 울렸습니다. 친구 선영이었습니다. 수진아, 발리 간 친구가 사진 더 보냈어. 이거 너 꼭 봐야 해. 화면 속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리조트의 수영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지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들 옆에서 낯선 비키니 차림의 여자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 박민석.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마치 며느리인 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 여자 누구야? 내 친구 말이 공항에서부터 쭉 같이 다녔대.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설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4억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 최유라.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번호를 눌렀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결과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파일을 여는 제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는 박민석, 최명자, 박민정, 그리고 그들 바로 옆자리에 최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리조트 예약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쓴 트윈룸 하나, 그리고 박민석과 최유라의 이름으로 예약된 스위트룸 하나. 마지막 파일은 최유라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28, 직업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녀의 명의로 된 청담동과 압구정의 오피스텔 2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피스텔의 매입 시점은 아버지가 남편에게 카페 확장 자금과 리모델링 자금을 건네주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을 내연녀의 부동산에 고스란히 갖다 바쳤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불륜 상대와 함께 상을 당한 며느리 몰래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삼재 타령은 이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역겨운 변명에 불과했죠. 저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차가운 냉정함으로 변해갔어요. 이제 제 손에는 그들의 모든 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과연 어떤 선물을 안겨주어야 할까? 지옥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몸살 기운이 저를 짓눌렀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쉬어서는 안 됐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사치였고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으니까요. 제게 남겨진 것들을 지키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제게 남겨진 가장 강력한 무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 강도윤 변호사. 장례식장을 가득 채운 향냄새 속에서도 유독 서늘하고 단단한 존재감을 뿜어내던 한 남자.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 누구보다 깊이 머리를 숙였고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버님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수진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남몰래 후원해온 가난한 고학생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던, 남을 돕고도 평생 티내는 법 없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어쩌면 하늘의 동아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에 시어머니가 지난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제 그들을 끌어낼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는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황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수진 씨, 법적으로 무상 사용 대차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의 사망과 동시에 거주 권한은 자동 소멸되죠.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복수의 칼날에 서리발을 더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때 시댁이라 불렸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지만, 어머, 이 집 참 좋네. 우리가 살면 안 될까? 라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한마디에 빼앗겨야 했던 나의 신혼집. 저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들러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제가 유일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도어락 기사가 도착했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이 아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열리지 않을 숫자로 교체되었어요. 새로운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리는 듯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검은 코트를 휘날리며 강도윤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건장한 체격의 남자 넷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역시 에이스는 사소한 변수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단지 입구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화장은 눈물과 뒤섞여 처참하게 번져 있었고 값비싼 휴양지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노숙자의 행색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초췌한 모습의 남편과 시누이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그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곧이어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복도의 선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익숙하게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비빅. 뭐야, 왜 안 열려? 비빅비빅. 아니, 이게 왜 이래? 민서가, 네가 해봐. 남편이 짜증스럽게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절망의 연주를 이어가던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고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진아,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어머님? 제 냉소적인 물음에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수진. 지금 장난해? 카드 다 막아놓고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발리에서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공항 바닥에서 이틀이나 잤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지옥 같은 고생길에 돈이라도 두둑이 보태드렸어야 했는데 아쉽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강도윤 변호사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시죠. 그의 서늘한 한마디에 남편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강 변호사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한의 강도윤입니다. 이수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새하얗게 질려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어머니, 이 집 누구 명의인지 아시죠?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차가운 법률 서류들이 시어머니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최명자 씨, 이 아파트는 고 이철수 씨 명의이며 당신은 집주인의 호의로 무상 거주하셨습니다. 민법에 따라 집주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호의, 즉 거주 권한은 소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당신들은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머니 집 아니에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제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삼재라는 해괴한 핑계로 문상 한번 안 오신 분들은 살 자격 없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남편에게로 돌렸어요. 박민석, 최유라가 누구야? 그 이름 하나에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아간 카페 자금 사업. 카페가 아니라 최유라라는 여자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더라. 청담동과 압구정의 오피스텔, 당신이 그 돈으로 사준 거 맞지? 발리행 비행기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갔던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유라는 그냥 민석이 사업 파트너.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얼음처럼 잘라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해외여행 가서 같이 잠을 잡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모든 것이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짐 빼실 시간 드릴게요. 사흘이요. 사흘 안에 안 빼시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제가 베푼 자비의 시간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순순히 나갈 리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볍게 거절 버튼을 누르니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단단히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구나. 무엇을 오해한다는 걸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문자를 씹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강도윤 변호사와 만나 다음 전투를 위한 작전 회의를 하고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을 정리하는 훨씬 생산적인 일들을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사흘째, 저는 강도윤 변호사와 그의 든든한 용역 직원들과 함께 이제는 구시댁이 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비는 없다고 분명히 통보했으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자 제 눈앞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동앞 잔디밭에 온갖 살림살이가 거대한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머리를 풀어헤친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딨어. 며느리란 악독한 년이 병든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처절한 연기력에 주민들은 완전히 감화된 듯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대. 요즘 것들 무섭다더니. 아,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시려고 일부러 짐을 다 꺼내 놓으신 거였어죠. 동정표를 얻어 전세를 역전하려는 너무나 뻔한 수법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쇼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볼륨을 한껏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전현이야. 저 악마 같은 년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쯧쯧, 독하게도 생겼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손톱을 세우고 제 머리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용역 직원이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막아섰고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파극은 거기까지 하시죠. 저는 목소리를 높여 구경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왜 이분을 내보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눈부신 발리의 태양 아래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내연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주 다정한 모습도 함께였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아버님 장례식 날입니다. 삼재라 문상은 못 오신다던 분들이 발리에서 샴페인을 즐기고 계셨더라고요. 웅성거림의 성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뭐, 사돈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가?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이 여자에게 청담동과 압구정에 오피스텔을 사주었고요. 아까 저를 향해 혀를 차던 아주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례식 날 내연녀와 발리 여행 떠난 남편과 이를 묵인하고 동행한 시어머니. 큼지막한 헤드라인 아래에는 발리 여행 사진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억울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저는 그냥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때서야 어디선가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왔습니다. 야, 이수진. 너 미쳤어. 그가 제 손에 전단지를 낚아채려는 순간 강도윤 변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민석 씨, 폭력은 안 됩니다. 저기 촬영 중이거든요. 강 변호사가 턱으로 가리킨 곳에는 용역 직원이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움찔하는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꼴 좋다. 인간도 아니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 팔자야를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짐 빨리 안 치우시면 더 창피해지실 거예요. 이 전단지 아파트 단지 전체에 붙여드리기 전에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저런 며느리 얻은 게 복이지 쫓아낼 게 아니라라는 여론의 완벽한 반전이 들려왔습니다. 강도윤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명분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고작 열흘. 저는 길바닥에서 이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참아라,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아버지가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고 참은 결과가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기만, 그리고 아버지의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참지 않을 겁니다. 수진 씨, 박민석 씨에 대한 횡령 고소장, 내연녀 최유라에 대한 증여세 포탈 신고 모두 준비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비단 재산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선의의 씨앗이 이렇게 저를 지키는 울창한 숲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돌아본 그곳에는 짐더미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초라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의 조연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제 안에 위태롭게 서 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전쟁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몸은 나비라도 매단 듯 무거워졌죠.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간 골마 터진 스트레스가 속을 뒤트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장래와 싸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으니 몸이 반항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통증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 날카로운 새꼬챙이를 박아넣고 비트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저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속옷에 선명하게 번져 있는 붉은 핏자국. 심장이 바닥 아래로 더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설마 내 안에 아이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응급실의 부산한 소음도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초음파 기계가 배 위를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저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임신 6주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절박 유산 증상이에요. 임신. 그토록 바라왔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생명의 소식. 아버지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작은 아이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일단 입원하여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병실 침대에 누워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늘은 어째서 제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연달아 안겨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리며 그 악마가 들어섰습니다. 박민석? 그는 걱정 따위는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역겨울 정도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네 법적 보호자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안 오겠어? 우리 가여운 아내 입원했다는데 남편으로서 한 걸음에 달려와야지. 그의 눈빛은 걱정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제 침대 옆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고 멀쩡한 나를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아? 너 진짜 이혼에 환장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우리 엄마는 이제 망신스러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장인 장례식 날 내연녀와 히히덕거리며 여행 간 건 누구고 아버지 피 같은 돈으로 그 여자 오피스텔을 사준 건 누구인데? 제 서슬 퍼런 반격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그는 할리우드 배우처럼 표정을 바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다 오해야. 유라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고 투자가 좀 복잡하게 얽혀서 그리고 발리에서는 호텔방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을 쓴 거야. 하늘에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어. 그의 너무나 뻔하고 모욕적인 거짓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석, 나 바보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 다 있어.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분노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아기도 생겼잖아. 이 아이 우리 아기야. 네가 아기 아빠를 빨간 줄 긋게 만들면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질 받게 된다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이 새벽부터 병원에 달려온 진짜 이유.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이 연약한 생명을 인질 삼아 제 목에 칼을 들이밀러 온 것이었죠. 네가 고소만 취하하면 나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응? 저는 뱀이라도 닿은 듯 소스라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야, 이수진.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의사가 그러더라.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 바로 유산된다고. 그런데도 나한테 계속 이렇게 대들 거야? 그가 침대 난간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가.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난 네 남편이고 네 보호자야.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301호 박민석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내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요. 외부인 면회 좀 제한해 주십시오.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극을 줘서요. 그리고 혹시 정신과 협진도 가능할까요? 그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 병실에 완벽히 감금하려 했어요. 제가 반항할 힘도 없이 누워있는 사이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보란 듯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아, 순순히 여기 합의서에 사인해.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우리 아기도 잘 키울 수 있고. 하지만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네가 정신병자라는 진단서 하나면 네 모든 재산 내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 알겠어?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고소 취하서와 상속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절대 안 해.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너 지금 하는 짓 전부 녹화되고 있어. 제 나직한 한마디에 박민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때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듯 병실 커튼이 스르륵 젖혀지며 강도윤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차가운 눈빛의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강 변호사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박민석이 내뱉은 모든 협박과 망언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죠. 박민석 씨, 방금 하신 모든 말씀, 협박, 강요, 감금 시도까지 아주 좋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민석 씨, 업무상 횡령 및 공갈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에 가서 하시죠. 이건 함정이야. 야, 이수진. 네가 처음부터 나를. 저는 대답 대신 지옥의 아가리로 끌려 들어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며 악을 쓰던 박민석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제 것이 아닌 듯 갈비뼈를 부술 기세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독하게 무서웠습니다. 박민석이 짐승의 눈을 하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포에 잡아먹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을 할 때 서류의 보호자 연락처란에 적힌 박민석의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제 임신 소식을, 그는 제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사용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입원실에 눕자마자 강도윤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지금 병원입니다. 박민석이 찾아올 겁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즉시 달려와 주었고 우리는 다음 전투를 위한 작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그의 곁에서 지켜본 저는 그 누구보다 박민석이라는 인간을 잘 알았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수를 쓸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축 늘어져 영혼이라곤 한 점도 남지 않은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박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아, 2년 완전히 무너졌구나. 지금이 기회다. 그는 저를 완벽히 얕보고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을 빼앗고 면회를 차단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서도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속에서는 지옥불이 들끓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소 취하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더 짓거려봐. 네 무덤은 네가 파는 거니까. 이 모든 건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어. 강도윤 변호사는 병실 커튼 뒤에서 경찰 2명과 함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의 CCTV는 물론 그의 휴대폰 녹음 기능까지 모든 눈과 귀가 박민석의 자백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협박, 강요, 감금 시도, 그리고 자신의 횡령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리석음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강도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힘없이 웃었습니다. 연기 아니었어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셨지 않습니까? 덕분에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휴대폰의 녹음 파일 길이는 47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횡령 혐의는 물론 공갈 미수와 협박죄까지 더해져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경찰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한 건가요? 강 변호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박민석 씨에 대한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두었고 오늘 오후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밖에서 제가 신호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최고의 변호사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오늘 어떻게 됐을지. 감사 인사는 아버님께 하십시오. 저는 그저 아버님께 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 말에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민석 씨는 구속수사 후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리고 내연녀 최유라에게도 곧 지옥의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받은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세금 폭탄과 오피스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드디어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수진 씨는 이제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세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지켜야 하고요. 아기. 그 한마디에 저는 가만히 제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6주밖에 되지 않은 전보다도 작은 생명. 하지만 이 아이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박민석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롯이 제 아이였고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죠. 강도윤 변호사가 병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분명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당신의 딸이 이렇게나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에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안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아이처럼 울고 나서 창밖을 보니 어느덧 겨울 해가 지고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아주 멋지게 살아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상처투성이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조금만 더 힘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계절이 두 번의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제 세상의 중심은 오직 하나, 제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볼록 솟아오른 배를 보며 이 안에 저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매번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절박 유산의 위기라는 첫 번째 전쟁을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주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제 아이를 지키는 동안 세상은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6억, 공갈 미수, 협박.
박민석은 결국 징역 3년이라는 차가운 쇠창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강도윤 변호사가 보내준 영상 속 그는 판결이 내려지자 다리가 풀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그의 울부짖음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그 영상을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듯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내연녀 최유라의 추락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장만한 청담동과 압구정의 호화 오피스텔은 당연히 제게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인플루언서로 벌어들인 검은 돈과 탈세 혐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십만 팔로워의 찬사 속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의 SNS는 하루아침에 탈세범, 불륜녀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조롱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계정을 폭파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시어머니 최명자 여사요? 사돈의 장례식 날 아들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며 모두가 등을 돌렸고 한때는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의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새벽 3시 온몸을 찢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홀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분만실 문턱을 넘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오늘 진짜 엄마 되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부디 힘을 주세요. 12시간의 기나긴 사투. 마침내 제 세상을 울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2kg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준 작고 따뜻한 생명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 이 작은 아이가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함께 싸워준 나의 전우였구나. 저는 경이로움에 떨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짐했어요. 아가,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엄마가 너의 세상이 되어줄게. 아이의 이름은 이하은.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성을 따랐습니다. 그 인간의 성 따위는 제 아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따뜻한 마음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철수 희망재단을 세웠습니다. 저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싸워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요. 재단 개소식 날 축하 인파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도윤 변호사. 그는 커다란 화환을 들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멋집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 품에 안긴 딸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런데 오신 김에 재단 자문 변호사 어떠세요? 물론 무료로요. 제 뻔뻔한 농담에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료요? 제 시간당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진 빚 지금 갚으세요.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무료로 해드리죠. 어느 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점심도 잊고 일하던 제게 강도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갑시다. 밥 먹으러. 조용한 레스토랑.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장례식장에서였죠.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수진 씨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반드시 지켜줘야겠다고. 그의 시선이 제게 곱게 와닿았습니다. 시댁의 모진 구박, 남편의 배신,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다시 일어섰죠.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은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곁을 지켜주고 제가 기댈 어깨를 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직 이혼도 못한 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수감 중이라 재판 이혼으로 가야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또 무료로요? 네. 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평생 무료니까요. 그의 말에 결국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뒤 남편은 교도소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횡령한 돈이나 갚으라죠. 제 인생에서 그의 지분은 이제 0%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날, 저는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강도윤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진짜 봄이네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하은이 데리러 갈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 그 고리를 끊어내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볼륨을 높이고 봄의 거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고 하은이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수진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은 어쩌면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따뜻한 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진 씨는 가장 아픈 상처를 딛고 누구보다 단단하고 눈부신 행복을 피워냈죠. 지금 혹시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분명 당신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수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